아버지의 비밀, 가족은 몰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고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기계적으로 절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 좋은 곳 가셨을 겁니다. 똑같은 위로의 말들이 귓가를 스쳤지만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없는 현실이 믿기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신 거야?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시던 아버지. 한 번도 가족 앞에서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아버지. 저와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하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60대로 보이는 여자 한 분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그 여자의 옆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동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여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 영정을 부여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주변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어머니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 그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인의 아내입니다. 뭐라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부인은 저기 계신 우리 어머니이신데 저도 아내입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그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인의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아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저는 그 여자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도 고인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이입니다. 혼인신고?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하고만. 증명서가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가족입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밖에서 얘기하시죠. 친척 어른 한 분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30년을 살았다고? 그것도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그리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들까지 있다고?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런데 그 여자가 흘리는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그 남자가 아버지 영정을 보며 눈물 흘리는 모습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정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장례식장 한쪽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혼인신고증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신랑 김종수, 신부 박미선, 혼인신고일 1994년 3월 15일. 1994년?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이 많아지기 시작한 시기. 이건 위조된 거 아닙니까? 구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 여자 박미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도 오늘까지 몰랐습니다. 이쪽 가족이 있다는 걸. 무슨 소리예요? 30년을 함께 살았으면서 우리 가족을 몰랐다고요? 그이는 제게 혼자라고 했습니다. 전처와 이혼한 후 홀로 살고 있다고. 저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매일 집에 오셨는데 출장이라고 하셨죠? 박미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사나흘은 출장이라며 집을 비우셨습니다. 그날들이 제 집에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 부고를 보고 장례식장에 왔다가 이쪽 가족분들이 계신 걸 보고 그의 눈빛에도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동생이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존경하던 아버지, 믿고 따르던 아버지,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이요? 고 김종수 씨의 유언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유산 상속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유산이요? 아버지가 무슨 유산을? 자세한 내용은 내일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박미선 씨도 함께 계시면 같이 오시라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도 알고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박미선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라고 하셨죠? 네. 내일 오전 10시 유산 상속건으로 같이 오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남자를 아버지로, 남편으로 둔 두 가족. 이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아버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장례식장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의 비겁한 거짓말을 씻어내는 빗줄기인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법인 정도. 저는 일찍 도착해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셨습니다. 어젯밤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방문을 잠그신 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이 충격을 어떻게 견디실까? 문이 열리고 박미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고 김종수 씨가 남기신 유언장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작성하신 것입니다. 한 달 전? 그때 아버지는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뭔가 알고 계셨던 건가? 유언장을 개봉하기 전에 먼저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파악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 한 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아파트 한 채, 수원에도 집이. 저는 깜짝 놀라 박미선을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쪽 집이구나. 국민은행 계좌 2개, 신한은행 계좌 1개, 우리은행 계좌 1개. 총 예금액 2억 3천만 원. 2억? 제가 아는 아버지 통장에는 5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건청건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곧 지급될 예정입니다. 변호사는 계속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식 및 펀드 약 8천만 원 상당.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토지 1,500평. 토지요? 네. 15년 전에 구입하신 땅입니다. 현재 시세로는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4억?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많았다니. 그런데 그 돈으로 2집을 꾸리신 거였습니다. 총 재산은 대략 10억 원 정도 됩니다. 박미선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럼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인을 뜯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종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노원구 아파트는 본처 이영희에게, 수원시 아파트는 박미선에게.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본처와 박미선, 아버지는 끝까지 두 여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신 겁니까? 국민은행 계좌는 장남 김민수에게, 신한은행 계좌는 차남 김민호에게, 우리은행 계좌는 박준혁에게. 박준혁? 그 이복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진 토지는 세 아들이 공동 상속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 짧은 한마디로 30년간의 거짓말이 용서됩니까?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을 속이고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입니까?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민수 씨,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평생을 믿었던 남편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박미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30년간 속았어요. 그이가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오늘까지 몰랐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박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봤자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찬찬히 얘기해 봅시다. 유산 분할은 법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다만요? 당진 토지의 경우 세 분이 공동 상속이니 어떻게 처리할지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동 상속이라. 저는 박준혁을 쳐다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던 형제. 이제는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 사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각자 생각을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변호사의 제안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박미선이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말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30년을 함께 살면서요? 정말입니다. 그이는 너무 완벽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출장이 많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사나흘은 서울에서 일한다고. 저는 그저 열심히 사는 남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박미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배신감 느끼는 건 똑같아요. 제 인생 30년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이 여자도 피해자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처리하시죠. 그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 왜 이런 이중 생활을 하신 건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어떻게 30년이나 들키지 않고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래서 또 다른 가족을 만드신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들고, 어머니, 민수야. 네, 내 아버지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을 속였다는 게 말이 되니?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은 이불 덮고 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져? 내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는데. 맞아. 어떻게 괜찮아질 수 있겠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어보고 그러다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마이너스 미선이와 혼인신고, 5월 20일 마이너스 준혁이 100일, 7월 8일 마이너스 영희와 민수 제주도 여행, 9월 30일 마이너스 미선이 생일 목걸이 선물. 이게 뭐야? 30년간의 기록. 두 가족과의 일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마이너스 영희와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마이너스 미선이와 크리스마스. 같은 크리스마스를 이틀에 걸쳐 보내셨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신 겁니까?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다. 두 여자 모두를 사랑한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둘 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말. 하지만 이건 더 솔직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이 비겁하다는 걸, 잘못했다는 걸. 그런데 왜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왜 30년이나 이 거짓말을 이어가신 걸까요? 이제 알아봐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어떻게 30년간 들키지 않고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알아야 이 분노와 배신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후배인 정대리를 만난 건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형님, 많이 힘드시죠? 정대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 그것보다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출장 많으셨죠? 네, 일주일에 반은 지방 현장 가셨으니까요. 어느 지역이었어? 주로 수원, 평택 쪽이었습니다. 건설 경기지사에서 담당하는 현장들이요. 수원, 박미선이 사는 곳. 혹시 아버지가 수원에서 묵으실 때 어디 계셨는지 알아? 글쎄요. 회사 숙소 있잖아요. 거기 계신 줄 알았는데. 정대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저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원 출장이라는 핑계로 박미선과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형님, 응? 부장님이 마지막에 이상하게 행동하셨어요. 이상하게? 네. 한 달 전쯤부터 갑자기 정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류도 정리하시고 후배들한테 일 인수인계도 하시고 한 달 전 유언장을 작성하신 시기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걸 아셨던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셨던 걸까요? 그래서 서둘러 유언장을 남기신 걸까요? 정대리와 헤어진 후 저는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박미선이 사는 아파트 주소는 유산 목록에 있었습니다. 수원역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평범한 주거 단지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박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김민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깔끔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의 모습. 하지만 옆에는 박미선과 박준혁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우리 집에도 똑같은 구도의 사진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여기서도 아버지는 똑같이 웃고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미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가요? 아버지가 여기서 어떻게 사셨는지. 박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범하게 사셨어요. 아주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녀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박준혁의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모든 순간에 아버지가 함께 계셨습니다. 일요일마다 함께 등산 가셨어요. 준혁이 축구 경기도 빠짐없이 보러 오셨고요. 일요일, 우리 가족과는 토요일에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완벽하게 스케줄을 나누신 겁니다. 명절에는요? 설날은 저희랑 추석은 서울 가신다고 하셨어요. 반대네. 우리는 설날에 아버지와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추석에는 아버지가 혼자 시골 가신다고 하셨고요.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혹시 의심해 보신 적 없으세요?
박미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한두 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서울 출장이 많은지, 왜 가족을 서울로 데려가지 않는지. 그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수원에서 일하는 게 편해.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준혁이 학교도 여기 있잖아. 괜히 옮기면 애만 힘들어. 라고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믿으셨군요. 믿고 싶었어요. 그이가 거짓말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단 한 번도 바람 피운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집에 오면 항상 저한테 다정했고, 준혁이한테는 좋은 아버지였고,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아버지는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네요. 박미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인생이 농담 같아요. 30년을 반쪽짜리 아내로 산 거잖아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피해자지만 이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혼인신고는 언제 하신 겁니까? 1994년 3월이요. 만난 지 1년 됐을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1975년에 결혼하셨어요. 그럼 아버지는 중혼을 하신 거네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나 봐요. 박미선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어제 구청에 가서 확인했어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버지는 분명 어머니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박미선과도 혼인신고를 하셨을까? 혹시 신분증이나 서류를 제대로 된 서류였어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다 확인했으니까요. 이상해.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혹시 그 서류들 아직 가지고 계세요? 네, 있어요. 왜요? 한번 봐도 될까요? 박미선은 방에 들어가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혼인신고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모두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가족관계 증명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모님 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거 부모님 정보가 없네요. 네, 그래요? 박미선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뭔가 있어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조작하신 게 분명합니다. 제가 이거 좀 가져가도 될까요?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네, 그러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려는데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봤습니다. 무슨 일로? 어머니랑 얘기 좀 했어. 아. 박준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형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도 어제까지 형님 가족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는 엄마랑 재혼한 거라고 하셨어요. 전처랑 헤어진 후에 엄마 만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양쪽 모두를 속이신 겁니다. 완벽하게. 형님도 저 때문에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같은 피해자로 봐야 할까요? 일단 법적으로 처리하자. 그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수원역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셨어요? 한 여자로는 부족하셨나요? 아니면 두 여자 모두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그저 비겁해서 선택하지 못해서?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저의 일상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흔들리면서 제 세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알아내야 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30년을 버텼는지,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누구였는지. 집에 돌아와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저는 찾아낼 겁니다. 아버지가 숨긴 진실을. 다음 날 저는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이분 혼인 기록이 2개예요. 2개? 그게 무슨 1975년에 이영희 씨와 혼인신고하셨고 1994년에 박미선 씨와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네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문은 불법 아닌가요? 당연히 불법이죠. 근데 이게 시스템상으로는 둘 다 유효하게 되어 있어요. 직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마 전산통합전에 신고된 건데 누락된 것 같아요. 보통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걸러내는데. 그렇구나. 아버지는 그 허점을 이용하신 겁니다. 1994년이면 아직 전산화가 완벽하지 않았던 시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문제죠. 중혼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고인이시니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남은 건 우리뿐. 그럼 이 혼인신고 중에 어느 게 유효한 겁니까? 법적으로는 먼저 신고한 쪽이 유효하죠. 1975년 신고가 정식 혼인이고 1994년 거는 무효가 되어야 해요. 어머니가 정식 아내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0년간 박미선도 아내로 살았는데 구청을 나와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대체 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회사 선배인 김 부장이었습니다. 민수야, 나 김 부장이야.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부에 늦게 전해서 미안하다. 그때 출장 중이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 부장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네, 내 아버지 얘기 좀 해도 될까? 무슨 얘기요? 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내 아버지가 수원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거. 뭐라고? 알고 계셨어요? 응. 한 10년 전쯤 우연히 알게 됐지. 수원 현장 갔다가 내 아버지랑 어떤 여자, 그리고 아들로 보이는 애가 같이 식사하는 걸 봤거든. 처음엔 나도 깜짝 놀랐어. 바람 피우시나 싶어서. 근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가족이더라고. 김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 아버지가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 두 가족 있다고. 그걸 알고도 말씀 안 하신 겁니까? 미안하다. 근데 내 아버지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셨어.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는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부장님,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글쎄, 자세히는 안 말씀하셨는데 김 부장이 뭔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술 취해서 이런 말씀하셨어. 나는 비겁한 놈이야. 선택을 못해. 둘 다 놓고 싶지 않아. 라고. 선택을 못해. 그게 이유였습니까? 사랑하는 두 여자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해서? 아니면 편안한 일상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리고 이것도 말씀하셨어. 언젠가는 들통날 걸 알아. 근데 지금 당장은 못 끝내겠어. 너무 오래 왔어. 라고. 너무 오래 왔다. 30년. 30년간 거짓말을 하다 보니 진실을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부장님, 혹시 아버지가 어느 쪽을 더 사랑하셨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둘 다 사랑하셨을지도. 아니면 둘 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걸 수도 있고. 김 부장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둘 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렇게 속이지 못했을 테니까요. 민수야, 내 아버지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나름대로 괴로워하셨어. 괴로워하셨다고요? 30년간 두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시면서요? 어머니와 박미선이 느낄 배신감은 생각이나 하셨을까요? 알겠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괴로워하셨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그러셨을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것도 나름의 고통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자업자득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나 민호야. 응, 왜? 형, 우리 아버지 회사 사람들 만나봤어? 응, 몇 분 만났어. 나도 오늘 정대리 만났어. 그리고 이상한 얘기 들었어. 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회사 사람들한테 식사 대접 많이 하셨대. 그리고 한 명 한 명 따로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하셨대. 작별 인사. 그리고 이것도 들었어. 아버지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을 때 심장에 이상 있다는 진단 받으셨대. 근데 우리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야. 심장에 이상? 응. 언제 급성 심근경색 올 수 있다고 했대. 그래서 아버지가 서둘러 정리하신 것 같아. 그랬구나.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시고 재산을 정리하시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신 거였습니다. 형, 나 화나.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셨으면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야지. 우리가 뭐라도 해드릴 수 있었잖아.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비밀도 병도 모든 걸. 어머니는 괜찮으셔? 아직도 방에만 계셔. 밥도 거의 안 드시고. 그래. 내가 내일 가볼게. 응, 형. 그리고 뭐? 우리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야 돼? 박미선이랑 박준영 말이야.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유산 분할하고 그 다음엔 연락 끊고. 그게 맞겠지? 동생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수첩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30년간의 기록, 두 가족과의 추억.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 나는 비겁한 사람이다. 맞아요, 아버지. 비겁하셨어요. 선택하지 못한 비겁함. 진실을 말하지 못한 비겁함. 끝까지 도망친 비겁함.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버지도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실수하는 나약한 사람.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하면, 박미선의 배신감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형님, 저 박준혁입니다. 이복 동생. 무슨 일이야? 형님, 저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단둘이요. 왜? 할 말이 있어서요. 제발이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알았어. 언제? 내일 가능하세요? 응.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아버지 산소 앞에서 뵐 수 있을까요? 산소? 네. 거기서 형님 만나고 싶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뭘 얘기하려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버지 산소,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야산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묘비에 새겨진 이름, 김종수?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한 가족으로는 부족하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평생을 바쳐 사랑한 남편이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 믿고 따랐는데, 존경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다 무너졌어요. 아버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왔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남자의 아들. 하지만 서로 다른 어머니를 둔 박준혁이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러셨어요?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야죠.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형님, 저 어제 구청 갔다 왔어요. 나도. 그럼 아시겠네요. 우리 엄마랑 아버지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거. 법적으로는 형님, 어머니가 정식 배우자래요. 우리 엄마는 사실혼 관계일 뿐이라고. 박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을 아내로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아내가 아니래요. 웃기죠? 엄마가 그 얘기 듣고 많이 우셨어요. 자기 인생이 뭐냐고. 법도 인정 안 해주는 관계였냐고. 박미선도 어머니만큼 힘들어하고 계신 겁니다. 형님, 어머니도 힘드시죠? 응, 당연하시겠죠. 남편이 30년간 바람 피웠으니까. 근데 형님, 박준혁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엄마도 피해자예요. 알아. 정말요? 정말 아세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몰랐어요. 형님 가족 있는 거 아버지가 완벽하게 숨기셨으니까. 내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둘 다 피해자야. 알아. 그럼 우리는요? 뭐? 저랑 형님은요? 우리도 피해자 아닌가요? 박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어제까지 행복한 가정에서 산 줄 알았어요.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평범하게. 근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고 아버지는 저희한테 반쪽만 오셨어요. 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장남이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아끼던. 근데 저는 뭐예요? 숨겨야 하는 아들이었던 거잖아요. 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배신감을 느끼지만 박준혁은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 아버지의 정식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준혁은 법적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미안해. 왜 형님이 사과하세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님, 응,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유산 분할하고 남남으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박준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우리도 형제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형제로 형님, 저 형 없이 자랐어요. 외동으로. 근데 이제 보니 형이 있었네요. 그것도 2명이나. 근데 만날 수 없는 형들. 아버지가 숨기셨으니까 박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형님이 미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형님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나 얘기를? 네. 큰아들이 착하다고 공부도 잘한다고 자랑하셨어요. 그랬구나. 아버지는 저쪽 가족에게 저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름은 안 말씀하셨어요. 그냥 큰아들이라고만. 지금 생각해보니 들킬까봐 그러신 것 같아요. 끝까지 조심하셨던 겁니다. 형님은요? 아버지가 저 얘기하신 적 없으세요? 없어. 아예. 그렇구나.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형님 가족한테는 저희를 완전히 숨기셨네요. 그런 것 같아. 저희는 그래도 형님 존재는 알았는데, 이름은 몰랐지만,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형님 원망 안 해요. 형님 어머니도 원망 안 해요. 원망하는 건 아버지뿐이에요.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박준혁의 말이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똑같아. 네, 너랑 내 어머니 원망 안 해. 원망하는 건 아버지뿐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감정, 같은 배신감, 같은 분노. 형님, 우리 친해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네요. 너도 복잡하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맞아요. 복잡해요. 박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형님,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 우리 잘못은 없다는 거요. 우리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잖아요. 맞아.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선택의 결과로 태어났을 뿐. 형님, 제 연락처 드릴게요. 박준혁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나중에 마음이 정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형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박준혁 회계사. 나도 명함 줄게.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 어색해.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름 불러. 민수 형. 민수 형. 박준혁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준혁이에요. 알아.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악수.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엄마가 혼자 계셔서. 그래. 박준혁이 일어서서 다시 한번 묘비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괜찮은 애네요. 아버지가 잘 키우셨나 봐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근데 전 아직도 화나요. 용서 못해요. 하지만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준혁이는 잘못이 없어요. 그건 인정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박준혁? 형제.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만든 건 아버지 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 집에 도착하니 동생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뭐? 지금 병원이야. 빨리 가자.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어머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쇼크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위험한 겁니까?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크셔서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눈물이 흐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에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40년을 속았어. 40년을. 어머니, 매일 밤 같은 이불 덮고 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만 믿고 살았는데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그 사람만.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내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는데.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셔야 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의사가 진정제를 놓았습니다. 천천히 어머니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드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 이거 심각한 것 같아. 나도 알아.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 처음 봐. 평생 강하신 분이셨잖아. 아버지 배신이 그만큼 컸던 거지. 우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박준영 만났다며? 어떻게 알았어? 전화 왔어. 나한테도. 뭐라고? 형님 만나고 나서 연락했대. 자기 소개하면서 형제니까 연락하고 지내자고. 그래서 나는 아직 모르겠어. 솔직히 그 사람 보면 화날 것 같아. 준혁이 잘못은 아니야.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이 안 그래. 동생의 심정도 이해됐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시간 두고 생각해봐. 응. 그날 밤 저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려고. 새벽 2시쯤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물. 여기 있어요, 어머니. 물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물을 마신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가 부족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한테 간 게 엄마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왜 그 사람은? 어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예요.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자꾸 생각해지네. 내가 더 예뻤으면, 더 잘해줬으면 그 사람이 안 그랬을까? 어머니, 미련한 거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40년을 사랑했는데. 40년.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전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모든 걸 함께 했으니까요. 민수야,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머니,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 매일 그 사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민호도 있고. 그래.
너희가 있지. 우리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아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너무 커 보여서, 그리고 그 고통을 만든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다음 날 아침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수 씨, 박미선 씨 측에서 유산 분할 조정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참석 가능하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산 분할. 이제 법적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같은 날 오후 집에 택배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박미선. 뭔가 싶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수 씨에게 갑작스럽게 편지 보내서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알았다면 절대 그이와 함께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30년을 속았습니다. 사진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당신이 아버지를 더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이는 저희 가족에게도 좋은 아버지였어요. 이게 당신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미선 드림.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와 박미선, 그리고 어린 박준혁.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사진. 박준혁의 초등학교 입학식. 아버지가 준혁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막 사진. 가족여행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가족. 이게 우리 아버지 맞나? 우리 집에도 똑같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저, 동생이 함께 찍은. 아버지는 양쪽 가족 모두에게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한쪽만 속였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진심이었다니. 그게 가능한 겁니까? 두 여자를 동시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사진을 구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기 찍힌 아버지의 웃음이 진짜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사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하지만 동생에게는 보여줬습니다. 형, 이거 아버지가 저쪽 가족이랑 찍은 거야. 동생은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행복해 보이네. 응, 우리랑 있을 때처럼. 맞아. 형, 나 혼란스러워. 아버지를 미워해야 하는데 이 사진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말없이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웃음. 진심 어린 웃음. 대체 뭐가 진짜였어요, 아버지? 우리와의 시간? 아니면 저쪽 가족과의 시간? 아니면 둘 다? 아니면 둘 다 거짓?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조정 기일 당일. 법무법인 회의실에는 양쪽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쪽 저, 동생, 그리고 어머니. 상대편 박미선, 박준혁. 중간에는 변호사와 조정위원이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박미선이 처음으로 마주봤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한 두 여자.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고 김종수 씨의 유산 분할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과 이영애 씨의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식 혼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분은 이영애 씨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박미선 씨도 3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전이 오갔습니다. 법적 근거, 판례, 사실혼의 요건.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박미선의 표정만 봤습니다. 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박미선은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힘들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법적으로만 따지는 게 맞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모두 피해자잖아요. 아버지한테 속은. 박미선이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유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버지가 원하신 걸까요? 민수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몫은 어머니가 받아야 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30년을 살았어요. 제 인생을 바쳤어요. 그 시간의 대가는 받아야죠. 두 여자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조정위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진정하시고 합리적으로 협의해 봅시다. 고인이 남긴 유언장에 따르면. 유언장? 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유언장을 따라야 한다고요? 어머니, 그 사람은 평생을 거짓말했어요. 그런 사람의 유언을 왜 따라야 합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는 당신뿐이라고 했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한다고. 근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영애 씨,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40년을 속고 살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박미선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뭐라고요? 저도 30년을 속았어요. 저도 배신당했어요. 박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이는 저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당신뿐이라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매일 밤 전화했어요.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걱정했어요. 혼자 외로우실까봐. 박미선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이는 당신 옆에 있었던 거잖아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이가 출장 간다고 할 때 저도 걱정했어요. 고생하실까봐. 근데 그때 그이는 당신 옆에 있었네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고통, 같은 눈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 박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네,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 그이와 함께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당신만큼 30년을 반쪽짜리 아내로 살았어요. 명절에도 혼자, 기념일에도 혼자. 그이가 서울 간다고 하면 울면서 보냈어요. 박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이는 당신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바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 출장 간다고 하면 도시락 싸줬어요. 잘 먹고 다니라고, 건강 챙기라고. 근데 그 도시락을 당신이랑 먹었겠네요. 두 여자가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서로 싸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준혁아, 싸워야 할 사람은 아버지예요. 근데 이미 안 계시잖아요. 박준혁이 우리를 봤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두 어머니.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호야, 엄마, 저 사람들 잘못 없어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예요. 조정위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유언장대로 재산을 분배하되 양쪽이 서로 소송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받습니다. 노원 아파트는 이영애 씨께, 수원 아파트는 박미선 씨께, 예금은 세 아들이 나눠 갖고 당진 토지는 공동 소유로 하되 추후 처분 시 협의하는 걸로. 저는 동의합니다. 박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합의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양쪽 가족이 마주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 끝에 어머니가 박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미안해요. 제가 당신한테 화낼 자격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당신도 피해자인데 제가 너무 당신만 탓한 것 같아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미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미안해요. 당신 남편을 몰랐다고는 하지만 제가 뺏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뺏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두 여자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두 여자.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두 여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동생도 박준혁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거짓말에 희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참 후 두 여자가 떨어졌습니다. 건강하세요. 당신도요. 박미선과 박준혁이 돌아서려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준혁아, 네 형님, 연락하고 지내자. 정말요? 응, 우리 형제잖아. 박준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동생도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연락할게. 어색하지만 고맙습니다 형님. 우리는 서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낯설지만 진심 어린 악수.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남이 아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사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걔네도 힘들더라.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왜요?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서. 저도 그랬습니다. 미워할 사람은 오직 한 명. 아버지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다니시고 친구들을 만나시고 성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던 아버지 사진은 모두 치우셨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도 컸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혼자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이 아버지 제사날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안 지내신대요. 당연하죠. 40년을 속인 남편 제사를 왜 지냅니까?
저는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왔어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앉아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원망했어요. 지금도 화나요. 왜 그러셨는지 아직도 이해 안 돼요. 하지만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준혁이 만나봤어요. 몇 번. 괜찮은 애더라고요. 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동생도 같이 만났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박미선 씨가 보낸 거예요. 사진을 묘비에 기댔습니다. 아버지와 저쪽 가족의 사진.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우리랑 있을 때처럼. 그게 더 화났어요. 어떻게 양쪽 모두에게 진심일 수 있냐고.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도 사람이었구나. 완벽하지 않은, 실수하는 비겁한 사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어머니도 박미선 씨도 우리 모두 너무 아팠으니까. 하지만 준혁이는 잘못이 없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도 행복하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30년간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편하셨을 리 없잖아요. 그것도 나름의 벌이었겠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준혁아, 어떻게, 오늘 제사날이잖아요. 와야 할 것 같아서. 그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안 지내셨어요. 아버지 제사, 우리 어머니도. 우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왔네요. 응. 준혁이 가져온 술을 묘비 앞에 부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왔습니다. 화났어요. 아직도. 근데 그래도 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랑 민호 형님 만나봤어요.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자랑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저도 그런 형제가 생겨서 좋아요. 저는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형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너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럴까? 네. 그리고 형님. 응? 우리라도 잘 지내요. 그게 아버지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잘 지내는 것. 맞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우리라도 잘 지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저는 준혁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형님, 다음 달에 저희 엄마 생신이에요. 응? 형님들도 오실래요? 엄마가 한번 만나고 싶으시대요. 우리 어머니는? 여쭤봐 주세요. 오시면 좋고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볼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박미선 씨 생신이래요. 우리도 오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가야겠지. 정말요? 응.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이 당한 사람이잖아. 어머니. 그리고 민수야. 네. 엄마가 이제 그 사람 사진 좀 걸까봐. 아버지요? 응. 미운 건 미운 거지만. 그래도 너희 아버지잖아.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니? 근데 뭐 어쩌겠어. 계속 아파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야. 저도요, 어머니. 그리고 너희가 준혁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어머니, 그의 잘못은 아니잖아. 그 애도 피해자지.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큰 배신을 당하고도 상대를 이해하려 하시다니. 한 달 후 박미선 씨의 생신자리. 어머니와 저, 동생이 함께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이영애 씨,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도 와야 할 것 같아서. 두 여자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진심 어린 웃음. 우리 참 기구한 인연이죠? 그러게요. 같은 남자를 사랑했다니. 그 남자가 우리 둘 다 속였다니. 근데 이영애 씨. 네. 저 당신 미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저도요. 오히려 동질감 느껴요. 우리 둘 다 피해자니까. 맞아요. 두 여자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인생 다시 시작해요. 네,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당신이 엉망으로 만든 이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우리는 잘 살 거예요. 그날 이후로 두 가족은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명절마다 안부를 묻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완전한 가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도 아닌 미묘한 하지만 나쁘지 않은 관계.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준혁이와 동생도 함께. 아버지, 새 아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왔어요. 처음이죠? 새 아들이 다 같이 오는 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화나요. 근데 이제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다음 달에. 준혁이 형이 줄에 서주기로 했어요. 이상하죠? 이복 형제가 줄에 서는 거. 근데 저는 좋아요. 형이 해줬으면 해서. 준혁이 웃었습니다. 나도 영광이야, 민호 형. 저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승진했어요. 차장이 됐어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좋아하셨겠죠? 아마. 우리는 웃었습니다. 씁쓸하지만 편안한 웃음. 아버지,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만든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게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아버지, 용서는 아직 못해요. 근데 이해는 조금 해요. 당신도 사람이었으니까. 완벽하지 않은 실수투성이인 사람. 그래도 저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요. 미워하지만 그리워하기도 해요. 참 이상하죠? 새 아들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산을 내려오는 길, 준혁이 물었습니다. 형님들,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좋지. 나도 좋아.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새 아들,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새 형제. 복잡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인 관계. 형님, 건배할까요? 준혁이 잔을 들었습니다. 뭐해? 우리한테요. 이렇게 만난 우리한테. 좋아.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 그래, 그러자. 우리가 가족이니까.
가족. 이상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거기서는 편히 쉬세요. 이쪽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이 엉망으로 만든 이 인생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처럼, 아니면 작별 인사처럼.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혼란과 슬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박미선도, 우리 모두. 아버지가 남긴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치유되는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진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용서하든 못하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테니까요. 아버지 없이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본 영상의 이야기는 극적 재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